마틴 스코세이지는 흥행 성적을 최고 가치로 삼는 할리우드에서도 연출에 자신만의 개성과 비전을 담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소외받던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나 갱스터 등의 인물들과 미국이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플라워 킬링 문은 1920년대 오클라호마 페어팩스에서 오일머니를 가로채기 위해 오세이지족을 살해한 백인들과 이를 수사하는 FBI 요원들의 실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데이비드 그랜의 동명 논픽션이 원작인데요. 원래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연출 예정이었으나 2017년에 스코세이지 감독으로 변경됐습니다. 떡밥의 제왕이 연출을 맡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배우들과 영화를 생각하면 천운이 따른 셈이죠. 감독의 최애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 배우로 낙점을 받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점이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니스트 버크하트 역할을 원하던 디카프리오의 요청으로 각본이 대거 수정된 건 좀 아쉽습니다. 원래 각본에는 디카프리오가 FBI 톰 화이트 요원이었다는데 이대로 갔다면 톰 화이트의 비중이 커지면서 살인범을 추적하는 스릴러로서 흥행성과 재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작비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는지 영문을 모를 일입니다. 마블처럼 특수효과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디카프리오 출연료로만 무려 제작비의 25%인 4천만 불이 나갔더군요. 러닝 개런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좀 과하긴 과합니다. 제대한 어니스트 버크하트는 오클라호마 페어팩스의 유지인 삼촌 윌리엄 헤일을 찾아와 일하게 됩니다. 헤일은 오일머니를 가진 오세이지족 여자와 결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몰리와 결혼하게 하는 한편 오세이지족 남자들을 살해하도록 사주합니다. 어니스트는 몰리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한편 헤일의 이익을 위해서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오세이지족을 살해합니다. 수십 명의 오세이지족이 원인불명으로 죽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족 원로들은 자체 수사를 벌입니다. 몰리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를 벌이지만 사립탐정마저 살해당하죠. 결국 몰리는 워싱턴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마침 창설된 FBI는 톰 화이트 요원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보냅니다. 톰과 요원들은 30명에 달하는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엘빈 레이놀즈라는 증인을 확보하고 살인범들의 증언도 이끌어내면서 윌리엄과 어니스트를 체포합니다. 어니스트가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한 윌리엄은 가족애를 강조하며 증언을 거부하도록 회유합니다. 하지만 투옥 중에 아이가 죽자 어니스트는 마음을 바꿔 증언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채 투옥됩니다. 어니스트가 인슐린 속에 독약을 넣어서 자신을 점진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몰리는 그를 떠나 샘 코브와 재혼하여 보호구역에서 살다가 1937년 50세에 당뇨병으로 사망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윌리엄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써서 가석방된 후 요양원에서 87살에 사망합니다. 어니스트도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몇 년 복역한 후에 사면받아 석방된 후 동생과 살다가 사망하죠. 권선징악은 동화에나 나올 뿐 현실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놈이 잘 산다는 이야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윌리엄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유지의 모습 뒤에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악인을 보여줍니다. 어니스트는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을 향한 사랑과 삼촌을 향한 충성심 사이에서 번민하다 악에 빠지는 우유부단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백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맞서는 몰리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지키며 아이와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독립적인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세 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배우는 단연 디카프리오입니다. 타이타닉에서의 미소년 이미지를 기억하는 팬들에겐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배우로서 승부하겠다는 자세가 느껴질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욕망과 가족 사이에서 번민하고 고뇌하는 우유부단한 캐릭터 어니스트에 완전히 빙의해서 디카프리오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운만 좀 따라준다면 이 영화로 레버넌트에 이어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오세이지족 장년과 노년층이 모여서
부족의 전통이 단절된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일머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지지만 백인들의 타겟이 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죠. 오세이지족은 1870년대에 강제 이주를 하면서 오클라호마에 땅을 매입했는데요. 이곳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부족 모두가 부유해집니다. 인디언들이 백인을 식모나 운전사로 고용하는 경우도 생겼죠. 미국 정부는 오세이지족이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후에 1921년 후견인 제도를 만들고 백인이 오세이지족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몰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후견인에게 가서 지급을 요청하는데 후견인은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묻죠. 내 돈 내가 쓰는데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요? 백인 후견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오세이지족의 돈 수백만 불을 빼돌렸습니다. 백인들은 인디언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속여서 구매했습니다.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은 인디언들을 강제 퇴거하도록 명령하고 최종 연방심의에서도 패소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엘라베마주의 토지 몰수에 맞서서 인디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토지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토지계약은 인디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인디언들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었기에 백인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영문도 모른 채 서명만 하고 땅을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몰리가 당뇨병에 걸려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 인디언들은 옥수수, 콩, 호박, 멜론 등 야생식물을 즐겨 먹었기에 당뇨병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만과 당뇨로 고생한 이유는 토지 할당법으로 경작이 어려운 불모지를 받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가공식품 등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끝나기 전 15분 동안에는 무대에서 성우들과 사회자가 결말을 축약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스코세이지 감독이 등장해서 몰리의 마지막을 수레하죠. 오세이지족들이 북을 치며 춤추는 모습을 하늘 위에서 조망하는 장면이야말로 감독의 메시지를 압축한 거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플라워 문인 5월에 오세이지족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매년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언젠가 오세이지족도 번영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더군요. 이 영화가 대작임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3시간 26분이나 되는 상영 시간은 어떤 관객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스코세이지의 다른 작품 디파티드나 셔터 아일랜드,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영화이니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제목은 누가 지은 겁니까? 제목을 지으려면 똑바로 짓든가. 달을 죽이는 꽃이라뇨. 왜곡을 해도 정도껏 해야죠.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은 Killers of the Flower Moon입니다. 플라워 문은 오세이지족이 5월을 가리키는 단어이니 해석을 해보면 5월의 살인자들이란 뜻이 됩니다. 백인들이 오세이지족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을 가리키는 제목이죠. 영화는 전혀 상관없는 엉터리 제목으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자신 없으면 그냥 원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제발요.